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섣불리 남들에게 알렸다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친구의 여자친구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실을 그 친구와 지인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됐습니다. 아니,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상에 올린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명예훼손이 적용된 건가요? 질문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은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둘 다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외부적인 평가를 해칠 정도의 일이라면 명예훼손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한테밖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친구에게도 얘기했고 지인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그런 걸 공연히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도 알렸을지라도 이게 널리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렇죠, 이거는 공연히 알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흔히 말 옮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딱히 비밀로 지켜주지 않을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는 한 사람에게도 공연히 얘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전파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말을 전달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는 또 어떻게 역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봤을 때 그럼 만일 A가 B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너만 알아? 이렇게 사전에 언지를 줬습니다. B가 또 누군가 다른 C에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적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죠.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또 진심으로 믿고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B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B에 관한 얘기 들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A가 B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라는 식의 또 얘기가 조금 더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마다 이게 어떤 고의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옮겼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추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를 있어야 하는 범죄인데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처음에 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린 사람을 찾기는 쉬워도 중간에 모든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말을 처음에 퍼뜨린 그 사람을 상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죠.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그런 내용 말고 일반적인 신상이랄지 흔히 우리가 아는 남의 험담 이런 것도 명예훼손으로 판단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일반적인 험담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신상에 관한 것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기준이 모호하죠. 그 기준이 참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삼고 있는 그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외부적인 평가로 봤을 때 부정적인 어떤 것이라면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모호하기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 봤을 때 야, 저 정도 얘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 얘기를 어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좀 막연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앞서 저희 얘기했던 그 얘기를 전한 사람 있잖아요. 이 A 씨가 법원이 결국 이제 명예훼손 자체가 딱 한 번이었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누적이 된 상황이었다면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경우에도 초범인 것 치고는 집행유예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성분이 피해자가 자살까지도 시도를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했을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벌금형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제 물어보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형, 이제 법정형이라고 하죠. 법정 최대형은 사실일 경우에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2년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3년 정도가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했을 때는 또 형량이 조금 더 세집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했을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더 넓잖아요. 우리가 쉽게 뭐 복사만해서 붙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뜨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또 다른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장난으로 썼던 혼인 신고서를 그 여자친구가 몰래 제출을 해버린 거죠. 졸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부남이 됐는데 이 남성이 혼인 무효 소송을 냈는데 1심, 2심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장난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 사실 자체가. 왜냐하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최소한 그 사람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됐든 그거를
이거를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지라도 쓸 때 그 자체 그대만큼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서라는 서류를 만들다라는 것은 의식이 합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결코 장난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만약에 혼인신고서를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굉장히 중요한 계약서 같은 걸 두 사람이 썼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사회관계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그걸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이거 장난을 한 겁니다. 이래버리면 그런 걸 무효로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 사회 질서가 굉장히 흐트러지겠죠. 과거 사례 볼 때 그럼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실제로 연간 한 300건가량 혼인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고 인정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 경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두 사람이 그래도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서를 쓸 때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서명만 하는 게 아니고 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또. 그거를 다 일일이 기재를 한 예.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거를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써서 올렸다면 그때는 이제 무효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사실 그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 호적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서 원래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 아니 나는 정말 이게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생기는 것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굉장히 이게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일 수 있기 때문에 무효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 아이는 이제 친생자 관계가 없다라는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실 생각을 하지만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 친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절차 정도의 의미에서 소송이지 정말 복잡한 서로가 다투는 소송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법적인 이 부부 관계를 그럼 말소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협의 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금한 게 이 방법도 궁금하지만 만일 그럼 여자 측에서 혹시 위자료를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거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두 사람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협의 이혼이 되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무효 확인 소송을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런데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혼인 관계가 깨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잘못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뭐 잘잘못을 따질 만한 상황은 어렵죠. 네, 아닌 것 같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같이 공동으로 기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을 나눠 갖는 건데 실제 혼인 생활을 했던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혼인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보증인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구청에서 그 서류만으로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일부 뭐 혼인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것을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법적 절차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예 혼인신고를 접수를 할 땐 단계에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의 의사를 합치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접수를 받아주자라는 식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